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엉뚱한 곳을 헤매는 여행을 하고 나서야 자아와 소명의 개념에 눈을 뜬다. 하지만 이 여행은 아무 걱정 없는 패키지 여행 상품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그 옛날의 고난과 어둠, 위험이 가득한 성지 여행이나 순례 여행과 흡사하다. 전통적인 순례에서는 그러한 고난을 부수적인 게 아니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위험천만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는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눈가림하던 애고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드디어 참 자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만 된다면 순례자는 그토록 원하던 성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이다. 많은 여행과 고통을 통해 환상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는 문득 성지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다. 여행의 매 순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으로 가득한 성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여행을 거쳐야만 한다. 내내 어둠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순례의 길에는 사랑과 기쁨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흔히들 어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드디어 어둠을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서고 나면 자기는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적이 없으며 기나긴 밤 두려움에 웅크려 떤 적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어둠의 경험은 진정한 나의 자아로 돌아오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내가 빗속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을 밝히고 싶다. 늘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꼭 감추어 둔 채 그들을 모질게 대한다. 젊은 시절 내게 자신의 어두운 경험을 얘기해준 어른은 드물었고 대부분은 성공만 거듭해온 것처럼 행동했다. 20대 초반 내게도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만 홀로 구제불능의 실패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인류가 참가하는 여행에 나도 함께 승선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내 여행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들의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단지 나는 나의 여정과 고생스러운 경험 몇 가지를 자세히 얘기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소명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싶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정직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다른 개인적 경험이 자아와 소명에 대해 일러주는 바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이다. 나의 어두움으로의 여행은 양지 바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시카고 교회에서 자란 나는 미네소타주의 칼튼 컬리지에 진학했다. 새로운 내 얼굴들을 찾아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들은 고등학교 때 걸쳤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내 것 같은 얼굴이지만 여전히 남의 얼굴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그런 얼굴들 중 하나를 쓰고 내가 간 곳은 해군도 광고 업계도 아닌 뉴욕의 연합신학대학이었다. 몇 해 전 광고와 항해야말로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학년 말에 내가 느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하느님은 내게 그저 그런 성적과 엄청난 고통을 줌으로써 내가 성직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50년대를 살던 청년들이 되게 그러했듯 늘 순종적이었던 나는 신학대학을 떠나 서부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갔다. 그곳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60년대 대부분을 보내면서 조금씩 반항적인 모습이 되어갔다. 60년대 버클리는 놀랄 만큼 빛과 그늘이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많은 청년들이 그늘에 유혹당하기보다는 희망과 공동체의식,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당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 빛의 이끌림을 받았다.
대학원 시절 2년 동안 강사로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일을 매우 좋아하고 자질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버클리에서의 경험은 내게 대학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한낱 도피에 불과하다는 확신만 남겼다. 대신에 나는 도시의 이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60년대 말 버클리를 떠나면서 동시에 학계도 떠났다. 한 친구는 그러는 나에게 자꾸만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학계의 부패의 의분을 가득 품고는 백마를 타고 진실의 불꽃을 품는 칼을 높이 쳐들고 떠난 것이다. 나는 워싱턴 시내로 이주해서 교수가 아닌 커뮤니티 조직자가 되었다.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 배운 것들을 묶어 책으로 내기도 했다. 그때 내가 배운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소명이야말로 한 사람이 전심을 다해 분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었다. 도덕적으로는 도시의 이기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가르치는 일이 나의 소명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점차 커져만 갔다. 내 마음은 가르치는 일에 가 있었지만 에고로 묶인 나의 도덕관념은 내가 도시 구제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내가 서로 모순된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었겠는가? 불완전한 재정 문제 속에서 커뮤니티 조직을 계속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조지타운 대학에서 내게 교수로 와 달라고 제의해왔다. 나의 백마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였다. 학장은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커뮤니티에 참여시켜 달라는 거죠. 종신보장 교수직으로 수업은 최소한만 하면 되고 이혼의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커뮤니티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함께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혼의 일은 안 해도 된다는 대목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학부 학생들을 커뮤니티 조직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여기에 더 큰 선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던 커뮤니티 일을 교육이라는 눈으로 다시 바라봄으로써 나는 조직자로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벽 없는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올 때 타고난 삶의 방식이다. 목사가 되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든 아니면 시인이나 정치가가 되어서도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다.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내 소명의 본질이며 내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조지타운의 권유 덕분에 나는 현장에서의 교육이라는 일생의 탐험에 종사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조직하는 일의 난폭성과 나의 지나치게 예민한 천성은 근본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다. 대립과 경쟁으로 점철된 5년을 보낸 후 내 기력은 소진되고 말았다. 나는 훌륭한 커뮤니티 조직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민감했다. 소명으로의 발돋움은 내게 너무도 힘에 부쳤다. 나는 참 자아에 대한 자각보다는 도시 위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에 쫓기는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애고와 도덕관념에 나를 맡겨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끌려 간 것이다. 나는 격렬한 공격을 감당할 만큼 강인하지 못한 자신에 실망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순례자들이 자신의 원정을 안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함에 의해서만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약함에 의해서도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커뮤니티 조직이라는 일을 떠난 이유는 내 민감한 성격 탓에 지쳐버린 덕분이다. 조직자로서 나는 나 자신도 나답게 살지 못한 곳, 소위 커뮤니티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 했다. 내가 진정으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면 나는 그때 내가 그랬던 것보다 더 깊이 커뮤니티에 몰두했어야 했다. 나는 평범한 백인 중산층 남자로서 공동생활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이 아니라 자율적,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길러졌다. 나는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훈련받았으며 포상의 맛도 알았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경쟁이 아닌 공유의 삶을 동경했다. 내 안에 그 무언가는 내가 기력이 소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워싱턴 일을 1년간 쉬기로 하고
필라델피아 근교의 펜들 힐이라는 곳으로 갔다. 1930년에 창설된 펜들힐은 약 70명의 퀘이커 교도들이 이루어진 생활 학습 커뮤니티다. 그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교육과 비폭력적인 사회 변화, 그리고 이 둘을 접목한 전도를 중요한 일로 삼고 있다. 매일 아침 고요하게 드리는 예배, 하루 3끼의 공동 식사, 학습, 육체적 노동, 의사결정, 사회봉사 등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케이커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실시간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코민, 아슈람, 수도원, 젠도, 키부치였다. 뭐라 부르든 펜들힐은 이전에 내가 알던 곳과는 전혀 다른 생활 터전이었다. 펜들힐로의 이주는 마치 화성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그곳은 완전한 딴 세상이었다. 나는 여기서 딱 1년만 머무른 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내 일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1년의 안식년이 끝나기 전에 나는 펜들힐 학교 교장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거기서 10년을 더 머물렀고 커뮤니티 생활하면서 대한교육 모델에 대한 실험을 계속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나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때 경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메말랐을까.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일찌감치 내 소명의 궤도에 대한 깊고도 고통스러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들힐에 머무르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동떨어져 나와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나는 뛰어난 지도자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내가 29살 때 어떤 인류대학의 학장이 버클리로 나를 찾아와서 대학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세상에 농담을 하는 걸까? 이사회에는 30은 고사하고 60살 이전의 사람도 한 명 없었다. 게다가 그네들 중 아무도 턱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었기에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언젠가 틀림없이 당신이 대학 학장이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이사 경험은 당신에게 중요한 견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옳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안을 수락했다. 그로부터 6년 후 오뚜밀로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공동 생활촌은 다소 특이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펜들힐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하던 일을 얘기해 보겠다. 나는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점토 재떨이보다도 더 무겁고 모양도 형편없는 머그컵을 만드는 공예점에 있었다. 이 괴상하게 생긴 것들을 가족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당시 고가의 도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에게도 머그컵을 보내드렸다. 커피를 가득 채워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묵직한 컵으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물었다. 이런 일을 할 거면 박사학위는 뭐하러 땄지? 너의 기회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소명에 따라 결정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낱 쓸모없는 엉터리로 느껴졌다. 더욱이 나같이 은두는커녕 성공과 유명해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애고를 가진 사람에게 그건 정말 커다란 위협이었다. 내가 펜들힐에 가기를, 그곳에 있기를, 그곳에 살기를 원했느냐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한 건 펜들힐의 경험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이었다. 맙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곳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만 하고 나를 포함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런 곳에 오고 싶었던가? 마음 깊은 곳의 소명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야. 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동기 유발에도 불구하고 내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하루는 마음속에 이런 걱정들로 가득한 채로 펜들힐에서 숲을 지나 근처의 대학 캠퍼스로 산책을 갔다. 별 생각 없이 대학의 본관 행정 건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전임 학장들의 근엄한 초상화들이 몇 점 걸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은 언젠가 나를 학교 이사회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버클리로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마치 그 사람은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면서 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요?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너무 늦기 전에 자기 길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이 순간이 소명을 향한 내 여행의 핵심이 된 어둠으로의 추락,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될 병적 우울증에 빠져 바닥까지 떨어지는 추락을 촉발한 것 같다. 아무튼 이 순간에는 내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어둠에 빠져봐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순간에 내가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 내세웠던 그릇된 허세가 모두 무너져 내렸고 내게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다. 나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대학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고집부렸었다. 대학은 부패와 오만의 온상이며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채 보통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게 내 주장이었다. 그런 불평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가? 맞다. 그것은 60년대에 버클리에 팽배했던 사고방식이고 나 역시 거기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다. 대학에 대한 나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은 내가 학교에서 도망친 것에 대한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었다. 내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학자로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연구와 저술 활동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옳았다. 나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나는 훌륭한 학자가 될 재능을 타고나지는 못했다. 그러니 대학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수집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정정하고 검증하여 그것을 보다 넓게 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어떤 주제든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영향받지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개인적인 독서 취향도 지금 당장 저술하는 분야와 직접 관련된 책보다는 장르를 불문하고 소설, 시집, 미스터리물이나 에세이까지 즐겨 읽는다. 그런 내 성향에도 장점은 있다. 신선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얻어지는 끝없는 자기 격려가 그것이다. 단점도 물론 있다. 약간의 게으름과 성급함,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해온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본성이며 나의 한계와 재능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을 발전시키는 재능은 부족하지만 나만의 어떤 것을 조물락거려 만드는 일은 잘한다. 어떤 주제에 서서히 빠져들기보다는 가장 깊은 곳에 뛰어들어 수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을 더 잘한다. 전체적인 개요를 찾기보다는 내가 직접 한쪽 구석부터 서늘려 가면서 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더 잘한다. 꽉 짜인 논리의 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의 은유에서 다음으로 도약하는 것을 더 잘한다. 여기에 바로 소명을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복잡성과 이중성에 대한 교훈이 있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엉뚱한 이유를 걸고 옳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대학을 떠난 행위는 옳았지만 대학의 부패 때문이라는 이유는 틀린 것이었다. 학자로서의 자질 부족이라는 진짜 이유는 당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다. 학자로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는 나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 자유롭게 다른 종류의 교육에 종사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비판과 독단의 백마로 가장해야만 했다. 꼴 사나운 모습이었지만 사실이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두려움의 역할을 이해하고 난 뒤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백마에서 내려와 나 자신과 나의 의무를 직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어둠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었다. 그 어둠이란 내 모습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백마에서 내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한때 두려움과 혐오에 차서 떠났던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지금 나는 내 병증이 덜 도질 만한 곳인 제도권 밖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는 아무래도 희망에 찬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화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곤 한다. 내 병증이란 제도권 안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 거기에 화내느라 진짜 할 일을 못하는 내 성향을 말한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문제가 저쪽 바깥뿐만 아니라 여기 내면에 있음을 알고
라면 해결책은 분명하다. 나는 제도권 밖에서 내게 무조건 반사를 촉발시키는 자극들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으로 일해야 했다. 이제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나니 내 병증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자신 외에 아무도 탓하지 않으며 내가 소명이라고 믿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참 자아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예측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런 예측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는 데 쓰인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어떤 패턴을 알아낼 수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버클리나 조지타운 같은 대형 교육기관을 떠나 펜들힐 같은 작은 곳,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낮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곳을 전전했다. 하지만 나는 개처럼 옆걸음질을 하고 있었다. 사실에 정면으로 부딪히기가 두려운 나머지 제도권 생활의 중심을 벗어나 변두리를 향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도권 학교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작은 교육기관이 대형 교육기관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생각으로 내 움직임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건 내게나 교육기관들 양쪽 모두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었다. 사실 나는 내 영혼에 의해 나의 에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참 자아에 의해 고무되어 움직였다. 참 자아는 내가 제도상의 드립과 압박이 없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기관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존경할 만한 나의 친구들 중에는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교육기관 안에서 충실하게 일하며 그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거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대로 그런 그들의 재능이 내게는 없으며 그렇다고 나를 탓할 일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누구인지 세상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실이자 진정한 소명을 향한 생태학적 진실이다.